창밖은 먹물처럼 짙은 밤이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아내는 또다시 그 뼛속 깊이 박힌 단호함으로 내가 내민 동침의 청을 거절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함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망설임이었고 어쩌면 확고함이었을 테지만 그 거절임이었고 어쩌면 막고함이었을 테지만 그 거절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곧장 꿰뚫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렇다면 안 되겠으면 이혼합시다. 이 말은 고요한 밤하늘에 터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아내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그는 원래도 단호했던 눈빛에 몇 가닥 더 결연한 기색을 더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운명에 쫓기는 두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구청으로 향했다. 구청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슬픔, 후련함, 체념 등 각기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우리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직원의 안내를 기다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이 거신 양멀게 느껴졌다. 나는 오직 내 안에서 무겁고도 가쁘게 뛰는 심장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서류 절차가 끝났다. 우리는 구청을 나섰다. 밖에 햇살은 눈부셨지만 몸에 닿아도 온기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글썽였다. 이내 터져나온 눈물은 걷잡을 수 없는 홍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앞으로도 당신을 찾아도 될까요? 나는 비웃듯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운 바람 속 얼음처럼 냉정하고 뼈아팠다. 네 애인한테 가면 되잖아? 그에게 가봐.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이현우는 65세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남편이자 전국 최대 IT 기업 총수였던 아버지를 둔 그였다. 그의 장례식은 성대했고 종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현명한 아내를 얻었고 훌륭한 아들을 두었기에 평범하고 무능한 남자임에도 존경과 추모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우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이현우가 25세로 회귀한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본가로 달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발 저와 박서연의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집안은 충격에 휩싸여 죽은 듯 조용해졌다. 80년대의 남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동네방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그의 허리를 꺾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가 이혼하려는 사람은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재벌가의 막내딸 박서연이었다. 그는 원래 조상에게 물려받은 풍족한 유산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굳이 국가 과학사업에 투신하여 젊은 나이에 팀을 이끌고 컴퓨터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과학계의 샛별이 된 인물이었다. 지금껏 집안일을 돕던 가정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이현우 씨가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놀란 시선이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현우야, 서연이가 또 너랑 다퉜니? 박서연 본인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현우,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수작을 부리려는 게 아니야. 난 그저 너와 김지훈을 이어주고 싶을 뿐이야. 전생에 비참했던 과거를 떠올리자 이현우의 눈빛에 씁쓸함이 스쳤다. 전생에 그는 먼지처럼 비참하게 살았다. 이제 다시 얻은 삶에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경시당하는 나약한 남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이 말은 눈앞의 여자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박서연은 비웃듯 차갑게 말했다. 이현우, 네가 이런 시시한 변명을 지어낸다고 내가 너를 더 봐줄 것 같아? 네가 원했던 결혼은 내가 줬잖아. 다른 건 더 이상 바라지 마.
그 말을 듣자 이현우의 가슴은 여전히 쓰라렸다. 그때 박서연은 누군가에게 약을 먹고 그에게 울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줄곧 그것이 그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믿었다. 그가 아무리 해명해도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결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에도 그녀는 실험실에 숨어 나오려 하지 않았다. 연구가 중요하다고, 김제와 결혼 서류하다고 핑계를 숨어 나오려 하지 않았다. 전생에 그는 모든 서러움을 혼자 감내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짊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지쳤다. 이혼은 네가 줄곧 가장 원했던 결과 아니었어? 물론 네가 마음을 바꾼다면 나도 억지로 붙잡지 않을 거야. 이현우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그녀의 성격을 손바닥 보듯 턴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자존심이 강해 패배를 가장 견디지 못했다. 과연 다음 순간 박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홧김에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혼해. 이현우, 후회하지 마.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가자, 지금 당장 구청으로 가.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몸을 돌려 성큼성큼 뭔가를 나섰다. 이현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어머니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박서연은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가 긴 이현우가 몇 걸음 만에 그녀를 앞질러 먼저 서 있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자 말할 수 없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정말 생각했어?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쓴맛을 억누르며 말했다. 생각했어. 박서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한참 후 그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차 문을 닫고 엑셀을 밟아 구청으로 내달렸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 절차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직원이 얇은 이혼 증명서를 건네자 박서연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늦지 않아. 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현우는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혼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거듭 확인하는 태도는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혹시 그녀도 그에게 마음이 있었던 걸까? 이 생각이 스치자 이현우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럴 리가. 그는 박씨 집안에 입양된 아이였다. 박서연과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그녀의 시중을 드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전생에 이번 이혼 후 거의 60년 동안 그가 65세로 세상을 떠나던 날까지 부엌에는 그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축에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작은 감사조차 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김지훈이라는 첫사랑과 얽혀 사였다. 심지어 그가 죽은 다음 날 김지훈과의 결혼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친아들 이준영마저도 공개적으로 어머니 박서연이 무능한 남편 때문에 평생을 망쳤다고 말했다. 무능력하다니. 그는 비웃었다. 평생 아내와 아들을 극진히 보살폈는데 결국 무능력이라는 두 글자로 모든 것이 지워졌다. 그로 인해 그 자유분방하다고 소문났던 남자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때 그의 영혼은 허공을 떠돌며 영혼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죽음조차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는 절망적으로 두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집념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이상 비굴한 이현으로 살지 않겠다. 진정한 이현으로 살겠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의 시선은 구청 입구로 향했다. 김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5살 된 이준영이 손을 잡고 있었다. 박서연도 즉시 김지훈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방금 전까지 미간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재빨리 다가가 맞이했다. 지훈 씨,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이준영이 먼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엄마?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다면서? 잘 됐다. 그럼 이제 지훈 삼촌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들이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에 박서연은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뒤에 이현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이제 그 사람과 이혼했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지훈의 눈에는 빛이 번뜩였다. 이준영은 더욱 껑충껑충 뛰며 환호했다. 이현우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그에게 약 올리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흑, 아저씨, 이 미운 사람아, 얼른 우리 집에서 나가. 이제 내 아빠 아니잖아. 내일부터는 맨날 맛있는 사탕 먹을 거야. 아저씨 이 약 오르지? 엄마 지훈 삼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심장이 수많은 개미, 떼에게 갉아먹히는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 아이는 그가 애지중지 키웠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보살폈던 친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나 박서연을 닮았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마저 똑같았다. 이현우는 두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주먹은 옆구리에서 꽉 쥐어져 하얗게 질렸다. 박서연은 옅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마침 내가 비밀유지 협약에 서명해서 당분간 많이 바쁠 거야.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며칠 동안 신나게 놀아줄게. 그들 세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차에 올라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황량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래, 잘 됐어. 어차피 난 곧 떠날 테니 더 이상 그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분명 저 모자는 이제 소원대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이현우는 지금 이 시대가 온통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즉시 부산으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본가 전화벨이 갑자기 울려 실내의 정적을 깼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늙고 약간 쉬어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야, 그동안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 다 안다. 그때 내가 억지로 서연이를 너에게 시집 보내지 않았더라면 서연이도 너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을 거야. 서연이는 너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으니 그 성격은 네가 가장 잘 알지 않니? 남이 깔아놓은 길은 절대 가지 않으려 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야. 사실 서연이고 너도 있었을 거야. 다만 서연이 노란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야. 다만 서연이 노래는 네가 집안에서 정해서 세상 사람들이 딸을 아는 이는 어머니만 한 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가 정말 자신의 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박서연이 그에게 단 한 줌의 진심이라도 있었다면 어째서 전생에 수십 년 동안 줄곧 냉담하게 대했을까? 그가 27세 되던 해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졌다. 그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뒤 몸을 돌려 김지훈의 결혼식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39세 되던 해 그는 과로 증후군에 시달렸다. 요리하던 중 갑자기 손이 경련을 일으켜 냄비를 엎었고 뜨거운 기름이 그의 발에 튀어 순식간에 화상을 입고 피부가 벗겨졌다. 그녀는 그저 담담히 훑어보고는 떠나버렸다. 그날 김지훈이 아내와 이혼 수속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0세 되던 해 그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오해받았으니 나니까 그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오해받았을 때 박서연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 섞인 냉소였다. 당신은 머리를 쓰지 않아서 그래. 그녀는 가식적으로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평생 평안하고 순탄하며 아무 재앙 없이 행복하고 원만하게 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현우 자신만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지루한 삶을 버텨왔을 뿐이었다. 어머니, 저는 지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세월의 흔적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낮고 간절한 목소리였다. 현우야, 아직도 날 어머니라고 부를 거니? 그럼 딱 한 가지만 부탁하자. 7일 뒤가 내 생일이야.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내 생일까지만 이따가 가면 안 될까? 이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어쨌든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그와 박서연 사이에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이 모자간의 정은 결코 끊을 수 없었다. 어차피 떠날 일, 7일 더 머무는 것도 상관없었다. 그저 그는 이 지붕 아래서 며칠 더 살아야 했다. 어차피 짧은 일주일, 그리 길지도 않았다. 전생에 평생을 견뎠는데 이 7일이 대수랴. 이현우는 밤이 깊도록 짐 정리를 하고 나서야 손에 든 일을 멈췄다. 비로소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그는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이 공간을 돌아보았다. 문득 낯설고 소외감이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아직 모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남긴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치우려 했다. 하지만 가늘고 마디 굵은 자신의 손가락고 마디 굵은 자신의 손가락을 보자 움직임을 멈췄다. 하지만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전생의 이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그는 하루하루 고되게 일했고 이현우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어차피 곧 떠날 몸, 자신을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에 머물렀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사탕 껍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분명 김지훈이 주비는 이 준정을 데리러 왔을 때 몰래 준 간식일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영은 몸의 기초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큰 탈이 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현우는 그저 차갑고 엄격한 교육자일 뿐이고 늘 사탕을 주는 김지훈이야말로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를 제약할 사람이 없으니 그는 아마도 홀가분함을 느낄 것이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을 훑다가 이현우를 보자 미세하게 한숨을 쉬었다. 오히려 이준영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의 웃음기가 사라졌고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를 대한 듯 적개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이현우가 쓰레기통을 빤히 쳐다보자 이준영은 갑자기 소리쳤다. 아저씨, 이 나쁜 사람아. 왜 아직도 우리 집에서 안 나가? 이제 내 아빠도 아니잖아. 나한테 참견하지 마. 이현우는 그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깊은 연못처럼 평온했다. 뻥. 이제 다시는 너에게 참견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마치고 그는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뒤가 어머니 생신이야. 아들로서 생신까지만 모시고 떠날게. 박서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또 네가 꾸며낸 새로운 핑계겠지. 분명 그애는 이현우가 정말 매정하게 떠날 것이라고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숨겨둔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결혼 후에는 그와 함께 평생을 보내는 것을 상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이현우는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몸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박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서연은 일어나 침실에 나왔다. 이현우가 아직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객실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바로 그때 밖에서 김지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내가 아침 가져왔어. 어서 나와서 먹어. 이준영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뛰어나갔다. 지훈 삼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도 있네. 삼촌은 정말 다정해.
그는 한 입 가득 만두를 씹으며 웅얼거렸다. 역시 지훈 삼촌이 최고야. 그 나쁜 아저씨는 나를 굶겨주기려 했어. 김지훈은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을 들어 이준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 이제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어때? 물론 좋지. 엄마도 분명 엄청 기뻐할 거야. 그렇지? 박서연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다정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객실 문 앞에서 이현우는 이 모든 장난을 눈에 담았다. 가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 아팠다. 김지우는 박서연의 스승의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자라 자만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 첫 만남부터 강렬한 기운으로 박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면 박서연이 그에게 내린 평가는 멍청하고 뻣뻣하며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 하지만 그는 이현우가 그녀와 함께 학업에 매진하며 그녀가 동경했던 그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것들을 묵묵히 절반 이상 익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단지 그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들을 그녀와 나누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현우는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곧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거실은 시끄러웠다. 김지훈이 처음으로 집에 방문했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집 안은 이미 어수선해져 있었다. 박서연은 밤늦게 돌아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과 간식 포장지, 소파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옷가지들을 보고는 저절로 미간을 찌푸렸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자 그제야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지훈 씨, 당신이 집안일에 서툰 거 알아요. 내일 우리 가정부 한 명 고용해요. 이현우는 주방에서 잣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손이 멈칫했고 국자가 미세하게 옆으로 기울었다. 수년 동안 집에는 가정부가 없었다. 박서연이 외부인이 집에 머무는 것을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녀의 이른바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굳건히 지켜왔던 그 마지노선이 이토록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 무너졌다니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는 입꼬리를 당겨 쓰는 숨을 지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파동도 없었고 이 모자에게 어떤 기대도 품지 않았다. 박서연은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다. 김지우는 이때 주방문 앞에 서서 이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숨김없는 도발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봤지? 서연이 마음속엔 오직 나밖에 없어. 너희가 결혼했으면 뭐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제3자야. 진심 없는 결합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충고하는데 빨리 떠나. 핑계대고 버티지 말고. 이혼하고도 장모님이라고 부르다니 정말 뻔뻔하군. 이현우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지어 눈꺼풀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걱정 마. 내일 본가로 이사할 테니 더 이상 너희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야. 어머님께 가서 일러바치려는 거야? 김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갑자기 손을 뻗어 이현우의 손목을 꽉 잡았다. 너 대체 남자 맞아? 어머님이 너를 감싸준다고 네가 멋대로 행동해도 될 줄 알아? 그때 네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박서연과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현우는 그의 말에서 허점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울렸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 무슨 뜻이야? 박서연이 그때 먹은 약 네가 먹인 거야? 그는 수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김지훈은 당연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요? 피 묻은 칼로 사람을 찌르지 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몸부림치며 오히려 이현우의 손을 뜨거운 냄비 쪽으로 세게 밀쳤다. 뜨거운 통증이 순식간에 퍼졌다. 이현우는 참지 못하고 낳기 신음했다. 이어서 그는
강하게 밀쳐져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 이현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박서연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지만 즉시 김지훈의 손목을 걱정스럽게 살폈다. 그의 손목에는 뜨거운 곡물이 튀어 몇 군데 붉은 자국이 생겼을 뿐이었다. 서연아, 난 방금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왔어. 그냥 들러서 같이 밥 먹자고 하려 했는데 글쎄 이현우 씨가 내가 너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질투해서 뜨거운 국물을 나에게 뿌렸어. 김지우는 팔을 잡고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운 듯 헐떡였다. 마치 그 손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반면 이현우의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에 데인 상처가 이미 벗겨지고 피가 스며 나와 섬뜩할 정도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육체의 극심한 고통은 마음속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연아, 난 그러지 않았어. 그가 밀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 냄비를 건드린 거야. 그가 해명하려 하자 이준현이 갑자기 주방문에서 뛰쳐나와 큰 소리로 외치며 이현우의 해명을 끊었다. 내가 똑똑히 봤어. 아저씨가 일부러 지훈 삼촌한테 국물을 뿌린 거야. 엄마, 빨리 아저씨 걸줘. 이현우는 충격에 휩싸여 아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 방금 그 자리에 없었잖아. 어떻게 주방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었어? 너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이준영은 고개를 쳐들고 뻣뻣하게 서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다 똑똑히 봤어. 지훈 삼촌처럼 바른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다치겠어? 분명 아저씨가 괴롭힌 거야. 이현우는 발끝부터 온몸으로 한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얼음물에 온몸이 젖어버린 듯했다. 그의 손끝은 아파서 저릿했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친자식의 배신과 비난이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그의 힘은 이미 하루하루의 냉담함 속에 소멸된 지 오래였다. 됐어. 박서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칼날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준영이가 이제 겨우 5살인데 너는 감히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거야? 이현우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남과 어린아이의 말은 믿으면서도 그의 진실된 말 한마디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서연아,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 정말 내가 한 짓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약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네가 억지로 결혼하자고 해서 내가 허락했어. 이제는 네가 이혼하자고 해서 내가 따라줬잖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너는 그저 양자일 뿐인데 정말 자신을 박씨 집안의 도련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은 녹슨 단검처럼 이현우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선율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여자의 마음 속에서 그는 줄곧 열등한 존재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박씨 집안 어른의 전우였다. 전장에서 박씨 어른을 대신해 치명적인 총알을 막아냈고 결국 전사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박씨 집안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그를 양자로 들여 키웠다. 그는 그 양육의 은혜를 명심하며 박서연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참고 양보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헌신은 그녀의 눈에 당연한 것이 되었고 네 마음속에서 나는 정말 이토록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거야. 박서연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김없는 경멸이 가득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갑자기 손을 들어 그가 방금 끓인 자축 냄비를 세게 뒤집어 엎었다. 뜨거운 액체가 순식간에 그의 맨팔에 쏟아졌다. 피부는 즉시 붉게 부어올랐고 뼈를 찌르는 것을 뼈를 찌르는 듯한 통증에 그는 온몸을 떨었지만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김지우는 이때 이미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믿든 안 믿든 난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 누구에게도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야. 그는 여전히 굳건히 이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박서연은 그의 시선에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동요가 스쳤지만 순간 사라졌다. 마치 착각이라도 한 것처럼.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김지훈을 부드럽게 부축했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준영이에게 이제 내가 있잖아. 그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 그 말을 마치고 그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김지훈을 부축하고 몸을 돌려 떠났다. 이준영은 문가에 웅크려 앉아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나쁜 사람. 맨날 나한테 간섭하더니 이번엔 내가 혼내줘야지. 내가 거짓말했으면 어때? 엄마는 지훈 삼촌을 제일 좋아하는데 나를 혼내지 않을 거야. 아저씨는 여기서 반성이나 해. 난 지훈 삼촌이랑 병원에 갈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현우가 대답할 틈도 없이 이준영은 쾅 하고 주방문을 잠가버렸다. 준영아, 문 열어줘. 그의 말에 돌아온 것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잠시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온 집안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듯 공기 중에는 억압적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현우의 몸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혹독한 겨울처럼 차가웠다. 그의 피는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차가운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박서연이 떠나던 그 결연한 뒷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심장은 마치 산채로 뜯겨나가는 살점처럼 아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의식은 점차 흐려지고 힘은 조금씩 빠져나갔다. 마침내 그의 눈가에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눈앞의 세상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잠겼다. 이현우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회색빛이 얼룩덜룩한 천장이었다. 차가운 불빛이 뿌옇게 내려앉아 마치 얇은 막을 씌운 듯했다. 공기 중에는 강렬한 소독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현우가 지금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사지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조금만 힘을 주어도 팔에서 뼈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방금 열이 내렸지만 몸이 아직 많이 약하니 잘 쉬셔야 해요. 참, 팔의 화상이 비교적 심해서 당분간은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감염되기 쉬워요. 이현우는 의식을 잃기 전에 상황을 해서 떠올렸다. 그는 주방에 갇혀 있었고 뜨거운 냄비가 엎어져 국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중에 누가 그를 구해준 걸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하지만 누가 저를 병원에 데려왔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주 예쁘고 기품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시면 옆 병실에 가보세요. 그분 남편도 화상 때문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글쎄요. 그 사모님은 남편 손에 작은 물집 몇 개 잡힌 것만으로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던지 당직 의사들을 모두 불러 진찰하게 했다니까요. 이 설명은 분명 김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뒤의 말은 이현우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통증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몸의 고통은 참을 만했지만 심장의 쓰라린 고통은 그를 거의 찢어갈기는 듯했다. 과연 사랑과 사랑하지 않음의 차이는 이토록 명확하고 분명했다. 그는 결혼 차태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누워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를 기억했다. 박서연은 그저 서둘러 한 번 보고는 즉시 실험실로 돌아갔다. 그날 김지훈과 스승이 함께 병문안을 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의 침대 곁을 이틀 밤낮으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킨 것은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제 김지훈은 경미한 화상을 입었을 뿐인데도 그녀의 이토록 지극정성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가슴에 쓰디쓴 감정이 솟아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회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병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훈 삼촌은 아빠도 이렇게 멋있어. 아빠처럼 맨날 그 낡은 옷만 입는 게 아니야. 난 아빠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지도 기억 안 나. 이준영의 천진난만한 말은 칼날처럼 이현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어서 김지훈의 일부러 부드럽게 꾸민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 씨는 아마 소박한 생활에 익숙해서 그럴 거야. 그리고 어제 내가 좀 충동적이긴 했지. 이현우 씨는 다친 데는 어때? 이 사람은 늘 오만했고 이현우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박서연의 눈에는 이것이 그가 드물게 보여주는 선이었다. 박서연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방에 있다가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웠을 뿐이야. 결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준영, 너는 네가 잘못한 건지 말해봐.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준영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감히 소리 내지 못했다. 하지만 김지훈이 즉시 그의 앞에 서서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아이를 감쌌다. 준영이를 나무라지 마. 그는 나를 위해 불의를 참지 못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잖아. 내가 있는 한 누구도 그를 꾸짖지 못해. 박서연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병원의 얇은 벽은 소리를 전혀 가로막지 못했다. 한 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천지 차이였다. 이현우는 자신이 얼음 감옥에 던져진 듯했다. 발끝부터 온몸으로 한기가 퍼져나갔고 몸이 떨렸다. 그는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물은 충격으로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고통을 희석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그저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곧 떠날 거야. 이제부터 옆 병실의 그 소위 새 식구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박서연은 마침내 그의 병실 문 앞에 났다. 그녀는 침대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몸은 좀 괜찮아졌어? 이현우는 침묵했다. 그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박서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이 일은 본가에 알리지 않았어.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데 너 때문에 얼마나 더 걱정하시게 할 거야? 준영이는 그저 너에게 장난친 것뿐인데 네가 그 아이의 아버지면서 왜 그렇게 따져? 이현우의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울렸다. 김지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한 아이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니. 그녀는 어머니로서 이런 방식으로 아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인가.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휩쓰였다.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목구멍이 턱 막혔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목소리가 쉬었다. 그래, 김지우는 그날 태운 수속을 박았다. 역병실은 마침내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 후 3일 동안 그 자주 보이던 그림자들은 병원의 발길을 끊었다. 이현우는 이른 아침 햇살을 틈타밀이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 후 서울 시내를 한가롭게 걸어다녔다. 전생에 그는 수십 년 동안 주부로 살았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제대로 이해해 본 적도 없었다. 백화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현우는 시끌벅적한 의류 매장 입구에 서서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휩싸였다. 그는 문득 이준영이 예전에 약간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아빠는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아빠는 경멸한 새 옷도 없어. 그 순간 그는 그저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디쓴 서러움이 슬며시 밀려왔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사실 그가 박서연에게 아무리 헌신적이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하여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짊어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결혼 후 그녀는 아이를 낳고도 꿈을 계속 쫓을 수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그때부터 부엌의 연기와 사소한 집안일로 가득 채워졌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약 그가 그녀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든 것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라며 마음속에 쓴맛이 스쳤다. 이내 발걸음을 옮겨 고급스러운 의류 매장으로 들어가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상아색 셔츠가 몸에 딱 맞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했다. 한때 교실 창가에 앉아 열심히 책을 읽던 소년 이현우가 돌아온 것이다. 그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삶에 대한 무한한 열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손님, 이 셔츠가 특히 고객님의 기품에 잘 어울리네요. 점원이 참지 못하고 감탄했다. 이현우는 정신을 차렸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붕대가 감겨있는 팔의 위치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곳은 심한 화상을 입어 아물고 나면 분명 눈에 띄는 흉터가 남을 것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의 눈빛은 다시 몇 가닥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도시를 떠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긴 이 도시를 다시 얻은 삶이니 이 옷차림을 자신에게 주는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고마워요. 포장해 주세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뒤에서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점원, 방금 그 셔츠 제가 사겠습니다. 이현우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김지훈이 성큼성큼 매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지금 가장 유행하는 모직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격조 있어 보였다. 점원이 약간 난처한 듯 말했다. 이 셔츠는 이 손님께서 먼저 고르셨는데요. 김지우는 눈을 들어 이현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이현우 씨, 퇴원했다고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오히려 몰래 우리 행적을 쫓아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또 무슨 비열한 수단으로 서연이를 해치려는 건 아니겠지? 이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손에는 크고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좋으면 가져가. 난 상관없어.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하지만 김지우는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이현우의 붕대 감긴 오른팔을 꽉 잡았다. 이현우의 팔 화상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이 한 번의 잡음이 그를 순간 아프게 하여 미간을 찌푸리게 했고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김지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놔. 김지훈은 입꼬리에 냉소를 띠고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현우, 내 것을 탐내려면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에 힘을 더욱 주었다. 극심한 통증이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졌다. 이현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온 힘을 다해 상대방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당기는 과정에서 어느새 계단 입구 가장자리까지 밀려났다. 이현우,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줄게. 박서연은 오직 나만의 사람이야. 김지훈의 목소리는 독약처럼 들렸고 그의 두 눈에는 섬뜩한 냉기가 스쳤다. 다음 순간 이현우는 어깨에 갑자기 힘이 가해지는 것을 느꼈고 균형을 잃고 뒤로 세게 넘어졌다. 이어서 그의 몸은 계단을 따라 한 칸 한 굴러떨어졌다. 뼈가 모두 부러지는 듯한 굴러떨어졌다. 귀의 상처를 살펴한 극심한 통증에 그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는 순간 그는 박서연의 모습을 본 듯했다. 하지만 이미 극도로 무감각해진 이현우는 간신히 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화공을 움켜쥘 뿐이었다. 이현우가 점원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을 때 계단 모퉁이에 있던 그 익숙한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팔에 감겨있던 그 있던 붕대는
언제 떨어졌는지 골수를 찌르는 것 같았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다. 팔이 뒤집히고 심지어 키까지 스며나와 섬뜩할 정도였다. 무릎에서는 뼈를 찌르는 뼈를 찌르는 뼈를 찌르는 따. 그는 백화점 휴게 공간에 천천히 앉았다. 친절한 점원이 소독솜으로 그의 찰과상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지만 그는 참지 못하고 신음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이현우는 입꼬리를 비틀어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의 집착을 비웃고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찬 이 결혼을 비웃고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찬 이 결혼을 비웃고 한참 후 박서연은 김지훈의 팔짱을 끼고 이준영과 함께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그 모습은 마치 정성껏 꾸며놓은 가족 사진처럼 따뜻해 보였다. 이준영은 이현우를 보자마자 김지훈의 뒤로 숨었다. 작은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다. 이 나쁜 사람아, 왜 또 왔어? 이현우의 심장은 얼음으로 봄이 된 듯 차가웠다. 그 한기는 가슴에서부터 사지백회로 퍼져나갔다. 이 친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도 산산조각 났다. 그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네 아버지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다니 이게 네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냐? 김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모자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비난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이현우 씨, 만약 당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의 책임을 다했더라면 춘영이도 이렇게 당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박사연은 침묵했다. 그저 눈가의 시선이 무심코 이현우의 초라한 모습 위를 스쳤다. 그 시선은 보이지 않는 압력처럼 숨막히게 했다. 이현우는 그녀의 시선을 날카롭게 감지했다.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치자 시간이 멈춘 듯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참 후 그는 마침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력은 없었고 오직 끝없는 쓸쓸함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서연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자신은 줄곧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고 가족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과 소외감이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좋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원죄였다. 맞아. 너의 말이 다 맞아. 그의 목소리는 쉬었다. 걱정 마. 어머니 생신이 끝나면 나는 완전히 떠날 거야. 더 이상 너희 삶을 방해하지 않을게. 너희의 행복을 빌어. 이현우는 입꼬리를 당겼다.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슬펐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과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이 말을 듣자 박서연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쿵 하고 울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심장을 가볍게 잡아당기는 듯했다. 그는 이현우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며 그 속에서 한 가닥의 위선이나 가장된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두 눈은 깊은 연못처럼 평온했고 어떤 파동도 없었다. 이현우,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내일이면 생신인데 네 감정에도 한계가 있어야지. 박서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너무나 황당했다. 그가 무슨 근거로 자신이 연기하고 동정을 얻으려 한다고 단정하는 걸까? 그는 이 끝없는 줄다리기에 지쳤다. 비굴함으로 따뜻한 정을 얻으려 하는 것에 지쳤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또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어머니 생신 당일 아침, 이현우는 일찍 짐을 정리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본가로 향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애로움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라림이 밀려왔다. 현우야, 정말 떠나야만 하니? 이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손가락에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를 이토록 오랫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 남아 있으면 서연이와 준영이만 불편하게 할 뿐이에요. 제 회개의 본래 의지에도 어긋납니다. 어머니가 또 무언가 말하려 할 때 본가대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김지훈과 이준영을 데리고 들어왔다. 김지훈은 값비싼 보양식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 한 방울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이준영은 김지훈의 애교에 따라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시선은 이현우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김지훈 뒤에 숨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희미해졌다. 이 장면이 박서연의 눈에 들어오자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났다. 그는 오늘 이현우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맴돌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나 비굴함 대신 소외감과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아무 상관없는 외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신 잔치가 시작되자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어머니는 이현우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덜어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일부러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와 서연이는 다음 달에 약혼할 예정이에요. 그때 어머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꼭 오셔야 해요. 이 말은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듯했다. 박서연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칫했다. 반박도 인정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잣죽을 마셨다. 이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평온한 목소리로 축하했다. 그의 평온함은 김지훈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마치 자신의 자랑이 솜에 맞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았다. 김지훈은 화제를 갖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사실 저와 서연이는 오래전에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때 이현우 씨가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엇갈릴 일도 없었을 텐데요. 무슨 헛소리야. 어머니가 갑자기 그릇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굳혔다. 그때 일은 분명. 어머니. 박서연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또 꺼내세요. 이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약을 먹은 것 정말 제가 한 짓이 아닌가요?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말해줘야겠다. 그때 네가 약을 먹은 건 현우가 한 짓이 아니라 김지훈이 한 짓이야. 뭐라고요? 박서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김지훈의 얼굴이 굳어지며 반박했다. 어머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함부로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네 자신이 더 잘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때 내가 우연히 너와 네 친구의 대화를 들었다. 네가 일부러 서연이 수레약을 타서 서연이를 미혹시켜 자신에게 시집 오도록 강요를 했지. 하지만 네가 예상치 못하게 그날 현우가 마침 서연이를 찾아와 구해준 거야. 나는 이 일이 소문나면 서연이 명성에 영향을 줄까봐 그리고 네가 잘못을 뉘우칠까 싶어 줄곧 너를 감싸줬어. 하지만 네가 뉘우치기는커녕 줄곧 서연이와 현우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현우가 이렇게 오랫동안 억울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진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터져나왔다. 박서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는 그때 자신이 깨어났을 때의 당황스러움, 이현우가 자신을 보살피던 모습,
그리고 수년 동안 그를 오해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심장이 갑자기 극심하게 아파왔다. 김지우는 일이 틀어지자 더 이상 위장할 필요도 없었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며 소리쳤다. 그래, 내가 그랬어. 어쩌라고? 내가 서연이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게 잘못이야? 이현우 같은 양자가 감히 그녀와 결혼하다니. 당장 꺼져. 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화를 냈다.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는 닥시 집안의 발도 들이지 마. 김지우는 더 변명하려 했지만 박서연의 차가운 눈빛에 제지당했다. 박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김지훈, 정말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김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초라하게 본가를 떠났다. 생신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손님들은 모두 서둘러 자리를 떴다. 거실에는 어머니, 박서연, 그리고 이현우 세 사람만이 남았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박서연은 이현우 앞에 다가섰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해, 현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오해했어. 그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온갖 박대, 그의 팔에 난 화상, 김지훈에게 계단에서 밀쳐졌을 때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수없이 오해받으면서도 한 번도 해명하지 않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이현우는 눈물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느끼지 않았다. 그 수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은 회기 후에 절망 속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후련함뿐이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혼하려 했던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오만해서 네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알아. 박서연의 눈물은 더욱 굵게 흘러내렸다. 네가 이 가정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어. 심지어 준영이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게 만들기도 했고. 현우야,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예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서연아, 깨어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 우리 사이의 문제는 단순히 오해가 아니었어. 네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존중심 때문이었지. 그때 네가 김지훈 때문에 내 수술 중에 몸을 돌려 떠났을 때, 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네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네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네가 걱정한 건 그의 손에 난 작은 물집뿐이었어. 내가 계단에서 밀쳐졌을 때 너는 시선한 건 시선 한 번조차 아까워했지. 이 모든 것을 나는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너를 원망하지는. 그리고 너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박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현우의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줄곧 자신의 세상에 갇혀 그의 헌신을 오만하게 즐겼을 뿐 그의 진심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울고 있는 어머니와 평온한 표정의 이현우를 보며 이준영은 어렴풋이 무언가를 이해한 듯 박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이제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안 부를게. 아빠가 남아있으면 안 될까. 이현우는 몸을 굽혀 이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소외감이 섞여 있었다. 준영아,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일하러 가야 해.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함부로 남을 상처 주지 마. 알겠지? 이준영은 어렴풋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도 붉어졌다. 아빠 다시 돌아올 거야? 이현우는 웃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이별은 더 나은 시작을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생신잔치가 끝난 다음 날 이현우는 짐을 싸서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어머니와 박서연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아쉬워했다. 현우야, 그곳에 가서도 몸조리 잘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줘.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럴게요. 이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준영이는 당신에게 맡길게. 잘 부탁해. 박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달싹였지만 결국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몸조리 잘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이현우는 창가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미련 한 조각 없었고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부산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다. 개혁개방의 바람은 이곳을 기회로 가득 채웠다. 이현우는 전생의 기억과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곧 한 전자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뛰어난 능력과 독특한 안목으로 빠르게 상사의 인정을 받았다. 일 외에도 그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시장 동향을 연구했다. 그는 이 시대가 과학기술이 융성하는 시대이며 컴퓨터와 전자 기술이 미래의 주류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1년 후 이현우는 자신이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자 기술 회사를 설립했다. 창업 초기에는 자금 부족, 기술 경쟁, 시장 경쟁, 심화된 여러 문제들이 겹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기의 본래 의지를 떠올렸다.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억울함을 생각하면 무한한 동력이 샘솟았다. 그는 팀을 이끌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는 제품들을 개발해냈다. 회사 규모는 커졌고 이현우는 부산에서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정을 맴돌던 주부가 아니었다. 시대의 물결을 앞서가는 선구자였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눈에는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그 자신만의 영광과 자부심이었다. 5년 후 이현우는 서울에서 열리는 IT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이 익숙한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심경은 이미 예전과는 달랐다. 정상회의에서 그는 우연히 박서연을 만났다. 지난 세월 동안 박서연은 IT 분야에서 깊이 연구하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김지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준영은 이미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현우를 보자 공손하게 아빠라고 불렀다. 박서연은 눈앞에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이현우를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놓쳤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 하나 알았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박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네, 잘 지내요.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준영이도 잘 지내죠? 저희도 잘 지내요. 박서연이 말했다. 그때 당신이 놓아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당신도 당신의 삶을 찾게 되었네요. 이현우는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서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었다. 정상회의가 끝난 후 이현우는 지체 없이 서울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추억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 이현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후련한 미소가 떠올랐다. 회기라는 한 번의 삶을 통해 그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았다. 하지만 이현우는 자신의 삶을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초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할 것이다.